5,000대 1, 미국 군부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로 내놓은 숫자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수심은 얕고 갯벌은 끝이 안 보이고 상륙정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몇 시간뿐이었거든요. 미 국방성도 반대했고 합참도 반대했고 현장 지휘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차라리 군산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메가더 혼자 고집을 부렸습니다. 인천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미친 도박이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낙동강에서 숨만 겨우 쉬던 대한민국이 단 13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고 한 달 만에 평양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상 가장 미친 도박. 오늘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볼게요. 1950년 여름, 대한민국은 거의 끝난 나라였습니다.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터지고 석 달도 안 돼서 남한 땅 대부분을 빼앗겼어요. 서울이 3일 만에 떨어졌고 대전도 떨어졌고 대구 코앞까지 밀렸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곳이 낙동강 방어선이었어요. 부산까지 100km도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뭐냐면요,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부산 주변만 겨우 지키고 있는 마지노선이었어요. 여기가 뚫리면 진짜 끝이에요. 바다로 빠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민군은 최후의 한 방만 남겨둔 상황이었고 우리 편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인민군이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어요. 어디 하나 뚫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서 모든 전선이 아슬아슬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낙동강에서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메가더가 워커한테 부탁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9월 중순까지만 버텨달라. 그 사이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겠다. 워커는 물었겠죠. 뭘 준비하시는데요? 메가더 대답이 뭐였냐면요, 적의 허리를 끊어버리겠다.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메가더가 인천을 처음 떠올린 건 전쟁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6월 29일에 직접 수원 비행장 거쳐서 한강 전선을 시찰했는데 그때 머릿속에 번뜩이는 게 있었대요. 낙동강에서 아무리 버텨봐야 적을 밀어내는 건 한계가 있다. 차라리 적의 뒤통수를 세게 한 방 치면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 상륙작전의 기본 개념이 그거예요. 적이 전방에 집중하고 있을 때 후방으로 돌아가서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인민군 주력이 낙동강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을 치면 적의 허리가 두 동강 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유엔군이 밀고 뒤에서는 상륙군이 치고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문제는 인천이 상륙작전 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곳 중 하나라는 거였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9m가 넘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썰물 때는 바닷물이 쫙 빠지면서 갯벌이 끝없이 드러나요. 배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밀물 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2번뿐이고 그마저도 몇 시간밖에 안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갯벌 한가운데 배가 박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적한테 공격받으면 학살당하는 거죠. 거기다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좁고 꼬불꼬불해요. 대형 함정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심도 얕아서 순양함이나 구축함 같은 큰 배는 항구 안까지 못 들어가요. 미 국방성이랑 합동참모본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인천은 절대 안 된다. 지형 조건이 너무 나쁘다.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가 대놓고 반대했어요. 해군 참모총장 셔먼도 반대했고 합참 의장 브래들리도 회의적이었어요. 군의 최고 수뇌부가 전부 고개를 저은 거죠. 대안으로 나온 게 군산이었어요. 군산은 인천보다 조건이 훨씬 나았거든요. 조수간만의 차도 덜하고 해안 지형도 상륙하기 좋았어요. 합참에서는 군산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메가더가 꿈쩍도 안 했어요. 인천 아니면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8월 23일에 도쿄에서 대규모 작전회의가 열렸어요. 워싱턴에서 콜린스랑 셔먼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메가더를 설득하려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한쪽에서는 인천은 자살 행위다. 다른 한쪽에서는 인천 아니면 의미가 없다. 메가더가 45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연설이에요. 핵심 논리가 뭐였냐면요, 인천의 불리한 조건들, 바로 그게 우리의 무기다. 적도 우리가 인천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니까 오히려 허점이 생긴다는 역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심장이다.
서울을 빨리 되찾으면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군산으로 상륙하면 서울까지 너무 멀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천은 서울 바로 코앞이니까 단숨에 칠 수 있다. 회의 끝에 누군가가 말했어요. 장군, 인천 상륙 성공 확률이 5000대 1입니다. 메가더 대답이 뭐였냐면요. 우리는 5000대 1의 확률에 걸겠습니다. 결국 메가더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단, 인천이 어려워지면 군산을 대안으로 고려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작전명은 크로마이트.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제10군단을 새로 창설했어요. 사령관으로는 자기 참모인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투입 병력은 미 해병 1사단, 미 7사단, 그리고 한국 해병대와 국군 17연대였어요. 함정 260여 척, 병력 7만여 명이 동원된 대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보안이 철저했어요. 얼마나 극비였냐면 배에 탄 병사들도 어디 가는지 몰랐습니다. 국군 17연대 병사 증언을 보면요. 부산에서 배 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디 가는지 안 알려줘요. 해가 뜨고 지는 방향 보니까 남쪽으로 가는 것 같더래요. 오키나와 가는 건가 싶었대요. 9월 13일이 돼서야 함내 브리핑에서 인천 상륙작전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상륙이 다음 날 모레였어요. 이틀 전에 알려준 거예요. 9월 11일 미 해병대가 일본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국군 부대가 승선했어요.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모든 함대가 집결한 뒤 서해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4일 밤 206척이 넘는 함정이 인천 앞바다에 모였어요.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좁고 복잡한데 밤에 260척이 어떻게 안전하게 항해하냐는 거죠.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게 8미도 등대예요. 인천항에서 13km 떨어진 작은 섬에 있는 등대인데 이 불빛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제는 8미도가 적 점령 지역이라는 거였죠. 등대를 켜려면 먼저 섬을 점령해야 해요.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9월 14일 밤 소수의 특공대원들이 8미도에 잠입했어요. 적을 제압하고 등대를 장악했습니다. 9월 15일 새벽 0시 무렵 무전이 들어왔어요. 등대를 점등하라. 특공대원이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등대불 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대요. 등대 구조가 디젤 엔진으로 회전하면서 불빛이 돌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기계 만지며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결국 불이 켜졌고 그 불빛을 따라 연합함대가 인천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모든 함대가 월미도 앞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월미도였어요. 인천항 앞에 떠 있는 작은 섬인데 여기를 먼저 점령해야 본격적인 상륙이 가능했습니다. 월미도에는 인민군 방어 진지가 구축돼 있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고 상륙하면 측면에서 공격받으니까요. 상륙 전에 엄청난 폭격이 있었습니다. 함포 사격이랑 공중 폭격으로 월미도를 갈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퍼부었냐면요. 나중에 상륙해서 올라가 보니까 산 높이가 줄어 있더래요. 원래 105m짜리 산이었는데 폭격 맞고 깎여나간 거예요. 나무는 다 불타서 없어졌고 흙이 파헤쳐져서 걸으면 발이 푹푹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화력을 집중한 거예요. 새벽 6시 31분 상륙정이 월미도에 닿았습니다. 예정보다 딱 1분 늦었어요. 해병대가 해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인민군 저항은 거의 없었어요. 이미 폭격으로 다 박살났거든요. 월미도 전투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해병대 전사자가 17명이었고 인민군은 수백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월미도 점령 후 상륙부대가 본격적으로 인천 시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인민군이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건물마다 숨어서 쏘고 골목마다 매복해 있었어요. 시가전이 벌어진 거죠. 시가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평지에서 싸우면 탱크나 대포로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건물 하나하나가 요새예요. 창문에서 쏘고 옥상에서 쏘고 지하실에서 튀어나와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병사들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한 블록 전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인천 시가전은 9월 16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인민군이 완강하게 버텼어요. 특히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결국 유엔군 집중 포격으로 인민군 1,400여 명이 사상당하면서 인천이 완전히 점령됐습니다. 상륙 개시 24시간 만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북한은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을 몰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 열흘 전인 8월 26일에 김일성이 인천 방어지구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사령관도 임명하고 방어 준비 명령도 내렸습니다. 전투 명령 1호 내용을 보면요. 9월 15일까지 인천에 대한 방어 설비를 완료하라. 정확히 상륙 당일이에요.
북한도 유엔군이 어딘가로 상륙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중국 마오쩌둥도 처음부터 경고했대요. 미군이 인천이나 원산으로 상륙할 수 있으니까 후방 방어를 강화하라고요. 그러면 왜 막지 못했냐고요. 병력이 없었어요. 인민군 주력이 전부 낙동강 전선에 투입돼 있었거든요. 인천이든 군산이든 상륙 가능성은 알았지만 거기에 병력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낙동강에서 한 방만 더 밀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모든 걸 전방에 올인한 거죠. 결과적으로 인천 방어 병력은 겨우 2,000명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전투부대가 아니라 급조된 경비부대였습니다. 7만 대군이 상륙하는데 2,000명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뚫린 거예요. 인천 점령 소식이 낙동강 전선에 전해지자 인민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 유엔군이 총반격에 나섰어요. 그동안 버티기만 하던 낙동강 방어선에서 역으로 밀고 나간 거죠. 인천 상륙 다음 날부터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인민군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앞에서는 유엔군이 밀고 나오고 뒤에서는 상륙군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고 있어요. 보급로가 끊길 판이에요. 서울이 떨어지면 탄약도 식량도 안 와요. 앞뒤로 협공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인민군 사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북한군 포로들 증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갑자기 후퇴 명령이 떨어졌는데 명령 개통이 엉망이었대요. 어느 부대는 사단장이 참모 한두 명만 데리고 그냥 떠나버렸대요. 부하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이요. 그때부터 명령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어요. 어떤 사단에서 참모가 사단장한테 건의했대요. 이제 공격도 못하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후퇴합시다. 근데 사단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후퇴는 없다. 끝까지 싸운다. 참모가 다시 말했어요. 후퇴해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권총을 뽑았대요. 너 나한테 항명하는 거냐? 쏠 거냐?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갑자기 전령이 뛰어들어왔어요. 국군이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단장도 후퇴 명령을 내렸대요. 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낙동강 전선 붕괴 속도가 엄청났어요. 국군과 유엔군이 앞다퉈 진격했습니다. 9월 22일에 김천 돌파, 9월 26일에 대전 탈환. 대전은 7월에 미 24사단이 처참하게 패배했던 곳이에요. 2달 전에 쓰라린 패배를 갚은 거죠. 한편 인천에서 출발한 상륙군은 서울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인민군이 서울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경인 지역의 모든 병력을 서울로 집중시켰고 심지어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 중이던 부대까지 다시 끌어올렸어요. 서울 방어 병력이 2만 명 선이었습니다. 9월 18일 상륙 사흘 만에 김포 비행장을 점령했어요. 이날 오후부터 유엔군 비행기가 김포 공항에서 뜨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근데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가장 치열했던 곳이 연희고지였습니다. 서울 서쪽에 있는 고지인데 서울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했어요. 인민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희고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연희고지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고지를 빼앗겼다가 되찾고 되찾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공방이 두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낮에는 포격전, 밤에는 백병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총검으로 싸웠대요. 총 쏴봐야 제대로 안 맞으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찌르는 거예요. 전투가 끝나고 연희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인민군 시체가 300구 넘게 늘어져 있었대요. 우리 쪽 피해도 컸어요. 서울 외곽에서 가장 피 많이 흘린 곳이 연희고지였습니다. 마포 쪽으로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행주나루를 건너서 마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인민군이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마포에서 시작된 시가전은 밤이 깊어지면서 점점 도심 쪽으로 이동했어요. 한 블록 한 블록 피 흘리면서 전진한 거죠. 어느 병사 증언을 보면요. 마포산에서 싸우다가 새벽에 전진하는데 시체가 너무 많아서 치울 수가 없었대요. 시체 밟고 넘어가면서 전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령은 빨리 삼각산까지 탈환하라였습니다. 9월 26일을 기점으로 인민군 저항이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 인민군 주력이 서울을 포기하고 의정부 방면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던 일부 인민군들은 밤새 역습을 시도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어요. 재밌는 증언이 하나 있어요. 어느 고지 전투에서 새벽까지 싸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건가 싶어서 진지에 올라가 봤더니 이상한 게 있더래요. 전투 위치에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기관총 앞에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쏘라고 해놓은 거지요.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일부 병사들을 묶어놓고 간 거죠. 그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9월 28일 서울이 다시 국군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인민군에게 빼앗긴 지 딱 3개월 만이었어요. 인천 상륙 후 13일 만에 수도를 되찾은 거죠. 5,000대 1의 도박이 성공한 겁니다. 다음 날 메가더가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도 3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9월 29일 중앙청 앞에서
서울 수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메가더가 먼저 연설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유엔군은 드디어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이제 되돌려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나 자신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거기서 말을 잇지 못했대요. 감격에 벅차서요. 3개월 전에 허겁지겁 서울 버리고 도망갔던 대통령이 다시 중앙청에 선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서울은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90일 동안 2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폐허가 됐거든요. 건물은 무너지고 시체는 널려 있었습니다. 포탄 맞아서 불탄 집, 총격전 흔적이 남은 벽들, 폐허 속에서 시민들이 돌아와 삶의 터전을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람들 마음이었어요. 90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인민군 치하에서 강제로 의용군에 끌려간 사람, 어쩔 수 없이 부역했던 사람, 숨어 지내다 나온 사람, 미처 도망가지 못한 좌익까지 보복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찰이 서울에 들어온 뒤에도 한동안 보복 행위가 계속됐어요. 이 사람 빨갱이다, 저 사람 부역자다,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정부가 부역자 처벌 완화 조치를 내놓고 나서야 조금씩 안정됐어요. 전쟁은 사람 죽이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서울 수복 후 다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38선을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유엔군이 38선에서 멈춰야 하느냐, 계속 북진해야 하느냐를 놓고 미국 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어요. 메가더는 당연히 북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인민군이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온다. 뿌리를 뽑아야 전쟁이 끝난다. 압록강까지 밀어붙여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이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트루먼 대통령 측근들은 38선 넘으면 중국이랑 소련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유엔군이 어떻게 결정하든 국군은 만주 국경까지 진격을 멈추지 않겠다. 남침한 적을 쫓아내는데 왜 38선에서 멈추냐? 압록강까지 가야 한다. 그게 이승만의 입장이었어요. 중국이 실제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베이징 주재 인도 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명확한 경고였어요. 소련도 유엔 안보리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좋지 않을 것이다. 메가더는 신경 안 썼어요. 중국이 개입할 리 없다고 봤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랑 전쟁하면 손해만 크다, 겁주는 것뿐이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미국 정부도 북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어요. 단 중국이나 소련과 직접 충돌하는 건 피하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처음으로 38선을 넘어섰습니다. 강릉 북쪽에서였어요. 이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제정됐죠. 다음 날 유엔군도 38선을 넘었습니다. 본격적인 북진이 시작된 거예요. 북진 속도가 엄청났어요. 국군과 유엔군이 누가 먼저 평양 찍냐고 경쟁했습니다. 미군 기계화 부대가 빨랐는데 미군 군단장이 일부러 양보했대요. 적의 수도는 한국군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국군 1사단이 선두에 섰어요. 미군 장교들이 한국군 보고 깜짝 놀랐대요. 한국 사병들은 다리에 바퀴가 달린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빠르냐고요. 기계화 부대보다 걸어가는 한국군이 더 빨랐어요.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가 있는데 후퇴할 때도 빠르더니 전진할 때도 빠르다고 미군이 놀렸을 정도였습니다.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다음 날 유엔군이 평양 점령을 공식 발표했어요. 발빠른 주민들은 태극기 들고 환영 나왔습니다. 불과 넉 달 전에 서울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이 버리고 간 청사에 섰어요. 10월 30일에 평양에서 대규모 환영 대회가 열렸는데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메가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목표선을 제시했습니다. 압록강 남쪽 60km 지점까지 진격하라. 사실상 국경선 코앞까지 가라는 거였죠.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아예 압록강까지 전진해도 좋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군 6사단이 서부 전선에서 가장 먼저 압록강에 도달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 땅이었어요. 병사들이 압록강 물에 수통을 담그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병사 증언을 보면요, 4개월 동안 죽느냐 사느냐 싸워왔는데 압록강에 딱 도착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미 7사단이 압록강 해산진에 도달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압록강 물을 병에 담았어요. 기념으로 가져가려고요. 추수감사절을 국경지역에서 보낸 미군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때 이미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서부 전선에서
미일 기병사단 부대가 정체불명의 적한테 공격받았어요. 밤에 갑자기 수류탄이 쏟아지고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적을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서로 엉켜 싸우느라 누군지도 몰랐대요. 날이 밝아서 시체를 보니 중국군 복장이었습니다. 보고가 올라갔는데 메가더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소규모 정찰되겠지. 중국이 대규모로 개입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군 30만 명이 이미 국경을 넘어와 있었거든요. 야밤에 행군하고 낮에는 숨어서 정찰기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신의 한 수였습니다. 5,000대 1의 도박이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낙동강에서 죽어가던 나라가 13일 만에 서울 되찾고 한 달 만에 평양 점령하고 2달도 안 돼서 압록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그 성공이 너무 컸던 거예요. 메가더가 자신감에 취했습니다. 중국 경고를 무시했고 압록강까지 밀어붙이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중국군 30만 명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흥남철수라는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인천에서 시작된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중국군 개입 이후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어가겠습니다.